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미 국채 장기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 따른 베어 스티프닝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수익률 곡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만기별로 채권의 수익률 값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특정 시간대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시간대에 따라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기가 길어질 때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만기 할증으로 설명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면 당연히 만기가 짧은 채권이 긴 채권보다 선호됩니다. 수익률이 높아져 채권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만기 이전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이전에 채권을 처분하려 한다면 만기가 긴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이때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는 한 만기가 긴 채권보다는 짧은 채권이 선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만기를 가진 채권이 채권 시장에서 공존한다면 만기가 긴 채권에 프리미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만기 할증이며 투자자가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상합니다. 그림은 5월 4일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여줍니다. 통상적인 수익률 곡선과 달리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샀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시 자금 수요가 감소,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장기 금리는 하락합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때 향후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미리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행태가 일어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것은 물론 미 연준의 과도한 정책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장단기 미 국채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신뢰성 높은 지표입니다. 시장은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차를, 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3월물과 10년물 수익률 차를 각각 사용해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모든 경기 침체는 수익률 역전이 선행, 제1종 오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역전에도 불구 침체는 오지 않아 제2종 오류가 단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22년 10월 하순 3월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베어 스티프닝은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 즉 채권 시장이 침체 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주택금융 등 자금 조달 비용의 핵심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상승하면서 스티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스티프닝은 역전이 덜 일어나게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된 데 따른 현상입니다. 참고로 불 스티프닝은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에서 비롯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후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때 통화당국은 정책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하락폭이 더 크게 일어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종료됩니다. 8월 들어 핵심 자금 조달 비용 지표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상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정책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로거프 교수는 작년 말 Foreign Affairs지에 포스트 팬데믹 전쟁 시대에서는 정부 지출 등 총수요를 확대하는 케인지안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기존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등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지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베어 스티프닝은 장기 국제금리뿐 아니라 실질금리도 상승하는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실질금리의 대형 변수로 볼 수 있는 국가연동 국채 수익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후 10년물은 2%에 육박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추세적으로 높아질 때 실질금리 상승은 세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축 과잉의 시대가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금리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의 산물인 것을 생각하면 높은 실질금리는 부족한 저축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굿 하트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학적 변화가 실질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출간 당시보다 현재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식은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동태식입니다. 식 오른편의 두 번째 항은 GDP 대비 본원 재정 적자를 표시합니다. 이 식은 국가 채무 비율이 본원 재정 수지뿐 아니라 실질금리와 경제 성장률의 차이에도 의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본원 재정 수지가 균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낮다면 본원 재정 수지가 적자라고 해도 국가 채무 비율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금리는 하락하는 추세가 일어났고 글로벌 금융 위기 후 많은 선진국에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질금리가 성장률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자의 지속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올리비에 블랑셔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추세가 일어날 때 재정적자의 지속 가능성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을 때 적자 재정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셋째,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때 일어나는 뉴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미국채는 세계의 안전자산으로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희소성이 문제가 됩니다. 낮은 미국채 실질금리가 그 증거입니다. 한편 국채 공급이 과다할 때 과다한 국가 채무는 그 나라 대외 신용도를 의심받게 합니다. 8월 초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채 신용을 강등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듯 희소성이 해소되면 신뢰성의 문제가, 반대로 신뢰성이 높아질 때 희소성이 문제가 되는 딜레마가 일어납니다. 결국 오르는 미국채 실질금리는 부족한 안전자산의 문제가 치유되는 대신 과다한 국가 채무로 인해 신뢰가 의심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